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의 소피아입니다. 하정 작가의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첫 멘트가 뭐냐면 나는 여행이 당최 싫다 입니다. 호기심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정 작가님은 새롭고 호기심이 많아서 혹은 어떤 현실을 떠나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을 사랑해서 여행을 떠나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이 되는 그 생경한 경험. 모두 꿈꾸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얏! 하고 용기를 냈더니 낯선 세상과 사람이 눈앞에 열리게 되고 나의 꿈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내 편이 생긴다면 용기 내어 볼만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엄마, 여기 이상한 사람들 더 있어. (2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다. 첫째로는 아네트의 비주얼에 정신이 혼미했고, 둘째로는 스반홀룸에서 주의를 받았던 일이 번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반홀룸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짐짓 다르다. 시골의 공동체라 하면 허물없이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 다 알도록 니캉네캉 어울렁 더울렁 느낌인데, 덴마크의 공동체는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싱글부터 커플이나 부부, 아이 동반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들어차 있고, 커다란 공동식당에서 함께 만든 음식으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체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각종 계절 행사도 함께 치르지만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 스반홀룸의 집은 공동체의 소유이고, 한 건물의 옆방에 살아도 들여다보는 일이 잘 없어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거의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공동체에 5년에 한 번 재밌는 행사가 열린다. 하우스 투어라는 것인데, 아침에 모여 다 함께 좀비의 움직임 같은 체조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 남의 집에 차례차례 가보는 것이다. 어떤 집은 커뮤니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는데, 할아버지 꼬꼬마 할 것 없이 단체로 페달 굴리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뚜르드 덴마크랄까? 자전거를 타고 우르르 이 집에 가서 구경하고, 집주인이 마련한 케이크를 먹고, 다음 집에 가서 노크하고 또 무언가를 얻어먹고, 하루가 종일 걸리는 행사였다. 덴마크 사람이라면 이른바 북유럽 스타일로 살 것 같지만, 자유분방한 히피 스타일, 공부벌레의 공방 스타일, 힙스터 스타일, 전형적인 농가 스타일 등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몹시도 다른 꾸밈새,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다. 자연스레 나는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다. 나보다 먼저 자원봉사자로 와 있던 요시라는 일본인과 함께 다녔는데, 주인이 프라이빗 딱지를 붙인 방만 아니면 어디든 헤집고 다닐 기회이니 보이는 대로 사진에 담는 나와 달리 그는 아주 조심스레 몇 컷만 소심하게 찍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썸머, 오늘 구경은 자유지만 사진을 마구 찍는 건 삼가하는 게 좋아. 덴마크 사람들이 좀... 이라며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요시는 가구 디자이너로
덴마크의 디자인 회사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던 터라 어느 정도 덴마크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흠칫하고 자중하기 시작한 뒤로 줄리와 아네트의 집에 와서는 웬만해서는 카메라를 들지 않게 되었다. 사진을 찍어도 될지 물어볼까? 어색해하진 않을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렌즈를 거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1년 후 같은 장소에 와서 집안 곳곳 사람 각각을 마음껏 찍고 있다. 어디든 좋아. 서랍을 죄다 열어도 괜찮아. 네 마음껏 찍으렴. 아네트는 환영 인사와 함께 내게 프레스 명찰을 하사했다. 지하 보물창고를 비롯해 아름다운 거실과 아네트의 불꽃 작업대, 아담한 정원과 요정이 살 법한 그린하우스, 포근한 침실과 욕실까지 프리패스다. 우리는 사진을 위해 설정을 하는 일은 없었다. 아네트가 침대 정리를 하면 거기로 가서 빼꼼, 줄리가 오믈렛을 만들면 또 거기 가서 빼꼼 하며 엄마와 딸의 삶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놀이를 했다. 당장 보이는 것을 찍은 후에는 뭐 재미있는 것 없나 하며 여기저기 헤집고 무언가를 발견한다. 거실처럼 남들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닌 아네트의 침실이나 욕실 같은 일상의 장소는 더욱 좋다. 쓰던 대로 놓여있던 물건들은 쓰는 사람의 습관이나 양식이 고스란히 보인다. 큼직한 비누와 수건, 욕실 타일의 색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아름다움이 낯선 사람에게 걸려든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캠퍼로 돌아가 그날 찍은 사진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 골라 줄리의 이메일로 보내둔다. 날이 밝고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어제 사진 잘 봤어. 정말 좋더라. 그게 그런 사진이 될 줄 몰랐어. 라는 아네트의 놀라움과 감사의 멘트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는 특히 책상 위 소품을 찍은 사진에 크게 감동했다. 민트색, 주황색, 틴 케이스 몇 개와 한 여인의 흑백 사진 액자를 담은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그 여인은 줄리의 탄생 자수에도 등장하는 아네트의 엄마, 커스틴이었다. 늘 보던 것인데도 사진 속에 사진이 되어 있는 엄마를 보고 아네트는 왈칵했던 모양이다. 침실 구석에 놓여있던 바구니와 그 안에 옷걸이를 찍은 사진도 무척 좋아했다. 옷걸이에 색색의 플라스틱 호일을 감아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 것인데 옛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소소한 놀이 겸 용돈벌이로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창의력과 손재주 덕에 평범한 옷걸이가 단 하나뿐인 멋진 디자인 소품이 되었다. 나는 바구니째로 거실로 들고 내려가 검은 카펫을 배경지 삼아 옷걸이를 뿌려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두세 개를 엮어서 찍기도 하고 배치를 요리조리 달리해 찍기도 했다. 이 집에 머문 기간을 통틀어 아네트는 이날의 내 모습을 가장 흥미롭게 여겼다. 어쩜 이런 걸 찍을 생각을 했니? 썸머는 어릴 적부터 이런 놀이를 하고 자랐니? 아네트는 내게 이야기를 청하며 부모님이나 형제도 예술 계열의 일을 하는지 물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깜찍한 짓을 하는가 싶었던 모양이다.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비슷한 성향을 물려받아 재능을 발현하다 보니 우리 집안에도 유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아네트의 예상은 어긋났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쉽게도 어쩌면 다행히도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다 사업을 했고 남매들도 평범한 일을 한다. 나는 어릴 때 미술과 책 읽기, 글짓기를 좋아했지만 미대를 가거나 글로 직업을 삼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꼬마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일요일에 스케치북을 들고 학교에 가서 빈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오곤 했는데 그림은 아이들이나 그리는 것이다. 그만두고 공부를 하라. 는 말을 들었다. 그림책을 읽고 있으면 얘는 이상한 애야. 다 큰 애가 아직도 그림책을 보다니? 라거나 일상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으면 도대체 뭘 찍니? 아무것도 아닌 걸 찍어서 어디에 쓴다고? 하여간 별난 애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시기였다. 한글을 뗀 후로는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어서인지 또래들이 참가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곧잘 상을 받아오곤 했다. 그럴 때도 가족으로부터 우리 셋째 딸은 국문과에 가면 좋겠구나 라든가 소설가가 되어보는 건 어때? 같은 격려는 듣지 못했다. 글짓기 재능은 아빠가 회사를 다닐 때 상관 자녀들의 독후감 숙제를 대신하는 것에 쓰였다. 글짓기를 마친 원고지를 그댁에 직접 가져다 주고 오라는 심부름도 종종 했는데 그때마다 예쁜 사모님들이 화사하게 웃으며 쥐어주던 1,000원, 2,000원을 원고료라고 해야 할지 배달료라고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머리가 굵어진 내게 부모님이 더는 남의 글짓기를 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책 읽기를 끊었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삶을 밀고 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장래 희망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지금 하는 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만났던 연인도 부정하곤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조물조물 수공예를 하고 있으면 그만두고 진지한 일을 하라 했다. 내 취향은 잠시 일탈 내지 장난으로 취급받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랬다. 환영받지 못한 꿈은 꾹 누르고 보통의 학생과 보통의 직장인으로 살았다. 가까운 사람과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살았다. 신체적인 한계도 있었다. 내 왼쪽 다리는 10살 때 골절 사고를 겪은 후 오른쪽 다리와 다르게 자랐다. 성인이 되어 수술을 거쳐 정상인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20년 정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체육 시간에는 교실이나 운동장 스탠드를 지키는 아이였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335 모여 하던 각종 게임의 룰을 나는 전혀 모른다. 대신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잘했다. 가만히 있으면 많은 것이 보인다. 아무도 신경 안 두는 곳에 놓인 아무렇지 않은 물건도 가만히 보면 재밌기도, 구슬프기도, 대견하기도, 안쓰럽기도 한 면을 가지고 있다. 검정 카페트 위 어르신들의 옷걸이도 그렇게 가만히 보면 각자의 표정과 이야기가 비친다. 캠프일에 간 것은 수술 후 2년째 되던 해. 10여 년간 만났다던 아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였다. 아일랜드 날씨는 우중충하고 시간은 많은데 친구는 없고 영어도 못하고 생소한 생활에 서럽던 나날. 밤마다 혼자 숙소에서 우는 것도 질려서 캠프일 외톨이 생활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고 캠프일 동료들의 평소 행동을 가만히 보았다가 캐리커처를 그려서 머쓱하게 선물한 순간이 전환점이었다.
모니터 저쪽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공감과 격려, 자신의 캐리커처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던 동료들. 그것들이 나를 지금 여기로 데려왔다. 나는 우리가 서로 비슷하지만 사실은 매우 달라서 재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줄리와 내가, 아네트와 내가 너무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자석의 반대 극처럼 끌렸을지도 모른다. 이 여행은 내 인생에서 얻지 못한 어떤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찾아온 길이다. 여기에서 나는 어릴 때 가지지 못한 장난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고 있다. 같은 놀이를 좋아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네트는 어린 썸머와 어른 썸머의 이야기에 별다른 유감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줄리에게 묘한 말을 하나 건넸고 줄리는 그것을 내게 전했다. 아네트의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놀이터 복판에 앉아 그것을 가만히 생각했다. 줄리, 이 아이가 스칸디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 과연 어땠을까?